3층 돌탑 김준용 14인치 텔레비전 화면만하게 남아있는 봉창이 밝아진다. 햇빛이 직접 부딪혀서 밝아진 봉창은 아니지만 6자 방의 구질구질한 물건들의 모습을 희미하게 남아 만들어 놓는다. 우선 나부터 구질구질하고 밝은 햇빛이 직접 닿아본 적이 없는데도 무늬의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렇게 변색되어 버린 벽지가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한 것은 그것뿐 아니다. 제살이 날 때 내가 주었던 때자국이 늘어붙어서 고동색이 검은색으로 되어버린 뒤주며 뒤주 위에 쌓여진 고장난 손자의 장난감 부스러기들, 텔레비전 화면만큼만 남겨놓고 창문을 막고 서 있는 고무린 상. 이 방에 있는 것은 모두가 구질구질하다. 창문도 그렇다. 본디 유리문이지만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어서 눈을 가까이 대고 밖을 내다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안팎으로 늘어붙어 있고 창틀에도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듯하다. 봉창이 밝아진 것은 내 눈이 아직 물건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준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어저녁도, 어제 낮에도, 그제도 이 방에 누워 있었다. 내가 이 방을 나가는 경우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화장실을 갔다 올 때뿐이다. 화장실에 갈 때도 방문을 손톱만큼 열어서 마루에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고서 사람이 없으면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녀오곤 했다. 그렇게라도 방문을 여는 기회가 없다면 이 방 안의 공기는 1년 내내 조금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담배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다. 방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내 눈에도 보일 정도로 담배 연기가 마루로 쏟아져 나간다. 그럴 때면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내 몸에 붙어있던 냄새도 따라 나간 모양이다. 며느리는 아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찡그린 인상을 애써 지우곤 한다. 나는 어제 며느리가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손녀에게 그쪽으로 가지 마라. 냄새가 옷에 찌들어 배겠다. 라고 말한 것을 들어버렸다. 한쪽 팔목이 저려온다. 나는 봉창의 반대쪽, 그러니까 벽 쪽을 향해 돌아눕는다. 물건에 닿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팔목이 더 저린다. 나는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팔목을 흔든다. 차츰차츰 저린 기가 없어진다. 갑자기 서글픈 마음이 밀려온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려서 베개를 적셔놓는다. 얼마 전 아내가 알아누웠을 때 베개를 적셨던 것이 이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나는 그때 아내가 끙끙거리며 앓고 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금도 괴롭지 않았다. 기쁜 일이 생긴다면 웃음까지 지어 보일 마음의 자세였다. 아내가 일주일째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비로소 아내한테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했다. 아내는 내 괴로운 표정을 그대로 믿는 눈치였다. 내가 곁에서 미움을 떠넣어주면 아내의 눈에선 눈물이 그치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아내의 눈물은 나에 대한 야속하다는 뜻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좀 더 잘해 주었어야 하는 건데. 아내가 나를 보살펴준 것의 10분의 1도 나는 아내를 보살피지 않았다. 마땅히 아내는 나를 그렇게 보살펴야 하고 나는 그 정도만 아내를 보살펴도 된다고 생각했었다. 아내의 불길한 예감이 미쳤을 때도 나는 나와는 무관한 일로 여겼다. 내가 아내의 곁에 있어주고 미움을 떠넣어 준다는 것도 나는 자상한 남편이고 이 세상의 착한 일을 도맡아 하는 걸로만 여겼다.
나는 죄인이다. 벌을 받아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눕는다. 6자 방의 천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나는 평생 동안 농사만 지어왔기 때문에 형무소에 가본 적이 없지만 형무소 감방이 이만큼만한 넓이가 아닐까 싶다. 그럼 나는 지금 감방에 갇혀 있는 걸까? 그렇다. 이 방은 감방이다. 내가 물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만의 빛. 맨손 체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좁은 방. 오줌을 싸는 소리, 똥을 누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며느리가 때를 밀고 물로 씻어내는 소리도 들어야 한다. 천장에 번거롭지도 못하게 늘어져 있는 알 전구에 3일째 불이 켜지지 않는데도 며느리는 전구를 갈아 끼워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침에도 나 혼자 있어야 하고 점심때에도 나 혼자 있어야 하고 저녁에도 나 혼자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 며느리가 마지못해 넣어주는 밥, 국, 그리고 반찬 2~3개 넣을 수 있는 밥상을 홀로 어둠 속에서 받아야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면 머리에서 머리로 직접 전달되는 말을 해야 한다. 며느리는 내가 전깃불이 필요치 않은 걸로 생각한 모양이다. 전깃불이 늙은 사람한테는 고통스러운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어둠은 고통을 만드는 도구인데 며느리는 그걸 모른다. 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생각했었다. 어머니는 8순이 훨씬 넘어선 나이였다. 지금 나는 조심스럽게 혼자서 걸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거동을 못했었다. 어머니의 대소변은 아내가 담당했다. 아내는 그 일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처리했었는데 나는 아내가 용하다고 생각했을 뿐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그 일도 아내가 마땅히 해야 하고 나는 모른 채 해도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나는 아침이 되면 문 안 들이러 어머니 방에 들렀었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고 급기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버렸다. 어머니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그 방에 들어가면 코를 찡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병이 노환인 줄로만 생각했었다. 최소한 아침 밥상을 치우고 나선 아내가 어머님이 심상찮아요. 의원이라도 한번 데려가 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노환이란 거짓말이다. 나는 청소년 환이나 소아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늙은 사람의 병이 귀찮아서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일 뿐이다. 나도 어머니의 병을 귀찮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재수 좋은 사람이라면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알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셔야 했다. 그것은 어머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선 나를 위해서 그래야 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나는 잘 먹는 밥에 돌 씹는 기분이었다. 아내의 말을 안 들은 것보다 못했다. 나는 마지못해 의사를 불러왔다. 어머니는 청진기를 들고 있는 의사 앞에서 가슴을 꼭 여몄다. 내가 다 알고 있는 병이니까 진찰 필요 없다. 나는 어머니를 설복했다. 내가 어머니를 설복한 것도 어차피 왕진료는 들어갈 것이고 같은 값이면 효자란 말을 듣기 위해서였지. 결코 어머니를 위하고 싶은 진심이 우러나와서 그런 건 아니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가슴을 열었다. 큰 병원으로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습니다. 이제 갓 30도 못 되었을 의사는 고개를 옆으로 몇 번 걷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역시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두 번 어머니를 설복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버렸다. 어머니는 가끔 복수가 차고 분비물을 심하게 배설했었다. 피비린내가 심하게 코를 찌를 때마다 나는 크레조를 방벽에 뿌렸다. 어머니를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종일 피비린내를 맡아야 할 어머니가 안 슬퍼서보다는 세균 감염과
피비린내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때문에 가장 곤욕스러웠던 것은 친척들이 방문할 때였다. 마루에서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더 크게 냈다. 그 소리를 듣고 골방에 가보면 한 뼘쯤 방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열려있는 방문을 고리로 채워버렸다. 알아두어 있는 어머니를 찾아보려고 하는 친척은 별로 없었다. 아내나 내가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할 뿐이었다. 그 말만으로도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한 셈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머니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똥 오줌도 받아내고 하혈을 하고 피비린내가 온 방 안에 진동한다는 것 등을 부풀려서 내가 미리 말해놓았기 때문이었다. 여동생인 영희만은 늘 곰상스러웠다. 나의 부풀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방바닥을 만져보고 옷을 추스려주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화하려고 애쓰는 모양이었다. 영희가 골방을 나설 때면 언제나 나를 찾곤 했다. 오빠, 어머니가 무척 외롭게 보여요. 들수록 어머니 곁에 앉아서 심심찮게 이야기도 해드리고 보살펴 드리세요. 나는 영희가 입술이 튀어나오면서 할 말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때마다 지가 한번 모셔보라지. 나보다 더 잘 모실라고. 비록 아내가 내 대신 하고 있지만 똥 오줌 받아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살림하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 곁에만 있다는 게 말이나 돼? 라는 말을 나는 목구멍까지 올렸다가 꿀꺽 삼켜버리곤 했다. 영희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는 영희가 미웠다. 들수록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했다. 기껏해야 1년에 2-3번 어머니를 찾아보면서 나는 불효가 극심한 사람이고 자신은 효심이 가득한 사람처럼 이끌어가는 영희의 행동이 싫었다. 영희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어머니도 따라 미웠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어머니의 위치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자살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죄받을 생각이라고 흠칫 놀라기도 했지만 똥 오줌도 가리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은 자식한테 못할 짓도 되지만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컴컴한 우리 속에 갇혀있는 돼지보다 못했다. 돼지는 걸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똥 오줌을 스스로 둔다. 단지 컴컴한 곳에 있다는 것만 공통점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 얼마 동안은 어머니의 방에 항상 전깃불을 켜놓았다. 천정은 벽보다 벽지의 무늬가 조금 남아있다. 마른 목골의 무늬인데 무늬와 무늬의 각 부분에는 동그라미가 박혀있다. 나는 동그라미 하나하나에 지나온 기억들을 그려 넣어본다. 역시 맨 처음 떠오른 게 일생 동안 목구멍 밑에 무엇인가 숨겨 갖고 다녔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마루에서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 어머니의 끙끙거렸던 소리가 목구멍 밑에 숨겨있던 것들을 토해내고 싶은 소리였을 게다. 어머니의 일생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을까? 일찍 과부가 된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부지런히 논과 밭을 드나들었다는 것밖에는 내 기억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자식인 나를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부지런히 논과 밭을 드나들었을 뿐이다. 등줄기가 가렵다. 벌레가 옷 속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목욕하기가 불편해서 한 달 동안이나 몸을 씻지 못했기 때문에 때가 끼어서 가려운지도 모른다. 나는 등줄기에 벌레의 감촉이 느껴질 때마다 신경줄을 고추세워 본다. 개미가 틀림없다. 방구석에 떼를 지어 다니던 개미가 내 등에까지 파고든 듯하다. 나는 등을 문대서 개미를 짓눌러 버릴까도 생각해 본다. 불현듯
어머니의 생각도 되살아나서 그런 생각을 걷어버린다.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 어머니의 일생도 멀리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먹이만 모르다 놓고 끝나는 개미의 일생이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다르다. 아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다. 어떤 때는 외국에 출장 간다고 한 달 정도 집을 비울 때도 있었다. 집에 들어오는 날도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나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아들을 가르친 것과 정반대로 사회는 아들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들은 나에게서 먼 거리에 있는 것만 같다. 요즘 조금은 아들을 이해할 듯도 하지만 역시 먼 거리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고 양복에 넥타이를 맨 풍채 좋은 아들은 시커멓게 깡마르고 볼품없는 나의 자식이 아닌 것만 같다. 나는 아들과 이야기할 때면 주눅이 들어버린다. 아들의 말은 무게가 있고 위엄을 갖춘 선생님 말씀처럼 들리고 나는 학생이 되어 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나는 모른다. 지금은 그걸 찾을 수 있는 기력마저 없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가끔 며느리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날에는 나와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잠을 잔다. 보통 날에도 집에 아무도 없을 때가 많다. 그래도 나는 그런 날이 좋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하지만 나는 가슴이 펴지고 이 6자 방을 벗어나기가 쉬워진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고 있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 누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은 느낌으로 낌새를 알아채고 있는 모양이다. 가끔 둘이서 다툰다. 주먹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깨트려 버리는 경우도 있다. 어쩌녁에도 그들은 심하게 싸웠다. 그럴 때면 나는 방문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이 싸우는 내용을 엿듣는다. 그들은 나를 조금도 의식지 않고 큰 소리로 싸우기 때문에 방문을 열지 않고서도 싸우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다. 재미있다. 그들이 싸울 때 튀어나오는 말 중에는 내가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재미있다. 가끔 나는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혀를 차곤 한다. 어쩌녁에도 환양년, 잡년, 잡놈 소리를 자주 들었다. 아들 내외가 다툴 때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는 얼굴에 겁을 몽땅 담고 내 방으로 건너온다. 그래도 이 집으로 옮겨오기 전까지 나는 이렇게 어린 손자가 있다는 것마저 알지 못했고 손자의 이름이 정수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 전에는 손자들이 모두 출가했고 아들 내외만 살고 있는 걸로 알아왔다. 내가 이 집으로 옮겨오던 날 아들은 정수를 데리고 내 방으로 건너왔다. 인사드려라, 할아버지시다. 미리 교육을 시켰는지 정수가 큰절을 하고 고개를 쳐든 순간 나는 정수의 얼굴 모습부터 살폈다. 코며 눈, 입 모두가 아들을 닮은 데가 많았다. 아들 내외가 적적해서 고아원에서나 데려와 키운 것으로 잠깐 떠올려 본 나의 생각은 더 큰 의문을 만들었다. 아들은 나에게 정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정수는 언제나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다. 내가 이 집에 있는 동안 나는 정수의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모습만은 호탕하고 괴팍스럽기까지 한 아들을 닮지 않았다. 정수가 내 방에 오면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곤 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외에 정수에게 해줄 말을 찾는데 나는 골똘했다. 정수의 여린 심장의 고동이 내 심장 속으로 파고드는데도 내 말은 목을 때를 넘어서지 못했다. 아가야, 참는 거란다. 라는 말을 정수가 다시 내 방에 들어오면 해주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며느리가 집에 있는 날이면 거의 화장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화장을 해서 다른 얼굴을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밀쳤을 때 마루가 넓고 천장이 꽤 높은데도 나는 가끔 화장품 냄새를 맡곤 한다. 며느리가 화장하고 있을 때 정수는 며느리 곁에 있지만 속마음은 내 방으로 건너오고 싶을 것이다. 나는 목 뒤로 손목을 집어넣고 한쪽 등을 조금 들어서 개미가 몸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등마루를 들고 있는 내 힘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시험하는지 개미는 밖으로 나오려는 기색이 없다. 어깨 부들기가 걸린 것 같으면서 힘이 빠진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버티고 있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 개미는 납작하게 압사했을 것이다. 버티고 있던 힘이 가슴으로 밀려와서 고동을 친다. 내가 잘못한 건가 판단이 흐리다. 심장의 고동이 내 판단력을 몰아내 버린다. 어느새 봉창이 더 밝아졌다. 이젠 뒤주 밑에 있는 것도 윤곽을 드러낸다. 누가 마시고 쳐넣었을 소주병, 보지 않는 책들, 역시 잡동사니의 고물투성이이다. 먼지가 수북한 듯 뿌옇게 보인다. 아랫도리가 무직하다.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요일을 느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내가 일어나려 하고서 방문 밖에 신경을 곤두세워 보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곤 했다.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이번에는 누가 변기통에 앉아있는 듯하다. 이제는 화장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만 그런 기척은 전혀 없다. 아랫도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만 같다. 나는 뒤주 밑에 있는 소주병에 손을 뻗는다. 먼지가 너무 덮고 있어서 소주병을 끌어내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다. 그때 화장실 문소리가 들렸으므로 나는 조심성스럽게 일어나서 방문을 슬그머니 밀친다. 마루에는 아무도 없다. 안방문이 반쯤 열려 있다. 며느리가 알약을 먹고 있다. 나는 며느리가 약을 먹고 있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약을 먹으면 며느리는 종일토록 잠을 잔다. 보통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날 아니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다음 날 약을 먹는다. 나는 그 약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다. 집에 아무도 없는 날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약 5알을 덜어와서 하나를 먹어봤다. 기분이 좋았다. 어쩌면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러고선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나에게는 지금도 그 약 한 알이 남아있다. 나는 소리나지 않도록 소변을 보고 세수까지 하고서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며느리는 내 방문에 노크를 하고 대답이 없으면 방문 곁에 밥상을 놓아두고 갈 것이다. 대답을 하지 않는 게 나는 더 좋다. 밥을 먹고 문을 열고 밥상을 내놓으면 그만이다. 더 자유롭다. 며느리도 편할 것이다. 역시 며느리는 노크를 한다. 며느리의 발작 소리가 사라지자 나는 6자 방을 서성거린다. 운동량이 없으니까 밥맛이 있을 리 없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보다 내 식사량은 절반도 채 못 된다. 방문 곁에 놓여진 밥상으로 나는 점심까지 해결해야 한다. 외출을 할 때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며느리는 내 점심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내 책임이다. 밥 한 그릇으로 나는 점심까지 해결하고서 남겨놓을 때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한쪽 다리의 통증이 시작된다. 몇 년 전부터 알아온 병이다. 엉덩이 위의 척추는 메추리알 만큼이나 솟아나 있다. 무릎도 가끔 부어오른다. 의사는 신경통이라고 했다. 아들은 약을 먹지 못하게 한다. 며느리도 약사인 손녀도 마찬가지다. 나는 통증을 참을 수 없는데도 약을 못 먹게 한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 방이 감방인 줄 모르는 모양이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 모양이다.
며느리가 가장 괘씸하다. 자신은 약을 먹으면서 나는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리던 며느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며느리는 내가 약을 사 먹지 못하게 용돈도 주지 않는다. 용돈을 주지 않는 것이 약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날도 집에는 나 혼자만이 있었다. 나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집 지키는 강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것만 같기도 했다. 유치원에 갔던 손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집을 나왔다. 통증을 참으면서 길을 걸었다.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가게에 진열된 물건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았다. 그런데 나는 똑같이 생긴 집이 여러 개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 길이 저 길 같기도 하고 저 길이 이 길 같기도 했다. 통증을 참고서라도 더 걸을 수밖에 없었다. 걸으면서 나는 막걸리집을 찾았다. 농사를 짓다가 통증이 심할 때 막걸리 2사발을 들이키면 통증이 사라지곤 했다. 술집 비슷한 집을 기웃거리며 막걸리 잔을 찾았으나 막걸리 잔은 보이지 않았다. 호주머니에는 비상금으로 넣어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접어져 있었으므로 나는 그 일을 계속했다. 해가 뉘엿거릴 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내가 어느 술집 앞의 돌 계단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나는 경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갔고 얼마 후 달려온 며느리를 따라 집에 찾아들었다. 나는 통증을 참으며 계속해서 죄수들처럼 6자 방을 서성거린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서성거리고 있는가? 눈이 3개로 보이는 손바닥만한 거울이 벽에 붙박혀 있다. 그 조그만 거울에 내 얼굴을 집어넣어 본다. 모두 들어가지 않는다. 핏기가 모두 가셔버린 쭈글쭈글하게 생긴 볼품없는 얼굴이다. 알아 누워있을 때의 어머니 모습이다. 아내도 그랬었다. 모습뿐만 아니라 가슴속에 흐르는 의식 또한 같을 것이다. 눈꺼풀이 내려선다. 손바닥만한 거울을 보았던 게 다행이다. 더 큰 거울을 보았다면 눈꺼풀이 더 내려앉을 것이다. 이 방에 있는 동안 나는 결코 거울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붙박힌 거울을 손이 베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뒤주 밑에 넣는다. 거울을 떼어낸 자리에 선명하게 무늬 놓은 벽지가 섬처럼 드러난다. 아내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난다. 나는 아내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보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옳다. 몇 달 전 그날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때, 아내가 미움을 받아먹고 잠이 들었을 때 나는 막걸리를 마시러 집을 나와버렸다. 움푹 들어간 눈,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뚱이, 머리만이 커져 있는 얼굴 모습, 그렇게 좋아하던 단 음식도 거절하던 식성. 나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아내가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아내는 그렇게 혼자서 죽었다. 아내의 시신이 우리 집과 논과 밭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어머니 묘 곁에 묻힐 때도 나는 가보려고 하지 않았다. 영희의 질책만 아니었다면 나는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6자방의 절반도 안 될 묘혈에 아내의 관을 묻고 흙을 뿌렸을 때 나는 한없이 울었다. 가슴에서 덩어리가 목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했다. 아내가 무서웠고, 아내의 관이 무서웠고, 묘혈이 무서웠고, 내가 무서웠다. 아내의 생각이 되살아나면 어머니의 생각도 항상 잇따라 떠올려졌다. 내가 등에 메추리알을 붙이고 들에 간 것 같이, 아내가 아프리카 난민의 모습으로 들에 간 것 같이, 어머니는 아랫배를 움켜쥐고 들에 나갔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희는 그때도 나를 질책했었다. 영희의 입에선 불효, 오빠도 당해보면, 편안하게 란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골방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해가 질 때마다 바뀌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게 아니었는데 오빠 미안했어요. 부음을 듣고 달려온 영희한테서 나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들었다. 나는 다시 6자방을 서성거린다. 며느리는 지금쯤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잠들어 있을 것이다. 며느리가 잠에서 깨면 영희처럼 나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올지 모른다고 잠깐 생각해 본다. 뒤주 곁에 봉창만한 흑백 텔레비전이 있다. 내가 고향에서 올라올 때 갖고 온 것이다. 스위치를 켠다. 방송을 하지 않는다. 채널을 한 바퀴 돌려본다. 한 곳에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춘다. 벌거벗은 몸으로 엉덩이를 흔든다.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춤을 출 수가 없다.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도 미치고 싶을 때가 있었다. 며느리가 먹던 약을 먹고 실컷 잠을 자고서 깨어난 나는 똑같은 약을 찾으러 내 집 건너에 있는 손녀의 약국에 갔다. 손녀는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나는 손녀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조제대와 진열장에 V라고 쓰여져 있는 약을 찾았다. 손녀의 시선이 계속 나를 쫓아다녔다. 어디에도 V라고 쓰여진 약은 없었다. 할아버지, 집에 계시지 않고 어째서 나왔어요? 그 약 자시면 안 된다니깐요. 약 자시면 그때만 번뜩하고 다시 그런데 그런 약을 뭘라 자시려고 그래요. 괜히 위장 간장만 나빠질 건데요. 소녀는 신경통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응, 알아.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고선 다시 절반은 하얗고 절반은 하늘색인 V라고 쓰여진 약을 찾았다. 나는 그때 언뜻 잠자는 것과 미쳐버린 것 모두가 의식을 빼앗아 가는 것이므로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젠 약을 꺼내서 설명서를 읽어보며 미치는 약을 찾았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약도 없었다. 나는 두리번거리다가 조제대 밑에 있는 극, 독이라고 쓰여붙인 약장을 열어봤다. 고향에서 써봤던 쥐약이 있었다. 나는 쥐약을 보고서 죽음을 생각해봤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죽기는 싫다. 고통도 외로움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은 더욱 싫다. 나는 언젠가 드넓은 평야에서 구릉지를 넘어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흙을 만질 것이다. 약장을 얼른 닫아버렸다. 미치려고 하는데 먹는 약은 없냐? 하려면 맘대로 해보라는 듯 지켜보는 것을 포기하고서 멀리 가 있는 손녀에게 나는 마지못해 물었다. 손녀는 대답하려고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호호, 할아버지 생각해봐요. 누가 미치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치료하는 약은 있어도 그런 약은 없을 수밖에요. 아팠을 때 사용하는 것을 약이라고 하는 거지. 아프게 하는 것은 이미 약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자주 하면 치료약을 자셔야 할 것 같네요. 그래. 그럴 것도 같구만. 나는 서둘러서 약국을 빠져나왔다. 텔레비전을 꺼버린다. 머릿속에서도 소란스러움이 가라앉는다. 나는 텔레비전 곁에 있는 메말라버린 걸레를 집어들고 침을 묻혀서 봉창을 닦아본다. 무늬지게 닦여진다. 그런데도 밖은 잘 보이지 않는다. 눈을 봉창에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본다. 희미하게나마 밖이 보인다. 봉창 바로 뒤에는 담장이 있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골목이 보인다. 골목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수시로 구두 발작 소리, 싸우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진즉 봉창을 닦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담장이 끝나는 곳에는 구멍가게가 있다. 나는 손바닥으로 봉창을 더 닦아내고서 구멍가게를 살핀다. 그런데 그곳에 내가 그토록 찾았던 막걸리가 있다.
막걸리집을 찾으러 나섰다가 돌아왔던 날, 6자 방의 천장은 온통 막걸리와 친구들과 넓은 들판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몸을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들은 떼지어 달려와서 천장을 온통 검게 물들였다. 새벽까지도 잠을 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라고 쓰여진 알약. 내가 귀중하게 보관하던 마지막 한 개의 약을 먹고 나는 겨우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에 대한 감시는 더 심해졌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아버지 어디 나가시지 못하게 해? 라고 아들이 하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다. 그 말을 듣고서 내 가슴은 더 들썩거렸다. 나는 귓바퀴를 세우고 기회를 노렸다. 기회를 노리니까 기회는 더 찾아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날따라 외출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약도 먹지 않을 모양이었다. 나는 안달복달하다가 며느리의 물 끼얹는 소리를 듣고 쥐처럼 집을 빠져나왔다. 그때까지도 호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가 있었다. 가슴속이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전철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역시 고향을 좋았다.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걱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말은 불안감, 두려움, 허리의 통증을 모두 뺏어갔다. 나는 어두워진 줄도 모르고 친구들이 건네준 막걸리 잔을 받았다. 그날도 며느리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냈다. 아버님,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세요? 저도 어떤 것보다 더 큰 것도 참고 살아요. 못 참겠으면 약을 먹어 가면서까지도요. 돌아오는 차 속에서 며느리는 말했다. 창밖을 내다보는 며느리의 눈에 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는 서성거리는 것을 포기하고 누워버린다. 밥도 먹기 싫다. 약이며 막걸리에 속을 버렸나 보다. 오목가슴이 쓰려온다. 위장약은 손녀가 줄 것이다. 손녀도 아들처럼 내 손녀가 아닌 듯하다. 우선 출중난 외모부터 그렇고 손녀의 말은 모두 조리정연하다. 손녀가 약을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게 옳은 것이다. 나는 문 밖에 귀를 기울여 본다. 밖엔 아무 소리도 없다. 며느리는 잠든 모양이다.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는 밥을 먹는 일도 손녀한테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도 포기해버린다. 뻐끔하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정수가 반쯤만 고개를 들여놓는다. 내가 누워있다는 것을 확인한 정수는 얼른 내 곁에 와 앉는다. 할아버지, 심심해 죽겠어. 나하고 놀이해. 무슨 놀인데? 장기 같은 것인데 혼자는 못하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가 아픈데 어쩌지?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정수의 눈꼬리가 내려선다. 해맑은 얼굴이다. 조금이라도 몸이 좋아지거든 정수와 놀아주고 싶다. 안 아프면 놀아주는 거지? 그럼. 정수가 일어나서 방문을 밀치고 나간다. 나는 정수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지켜본다. 정수가 나가버린 방문 근처의 천장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다. 파리는 정수가 방문을 열었는데도 도망치려는 기색은커녕 꼼짝 않고 있다. 담배 연기 가득하고 어둑한 방. 먼지만 있는 방인데도 파리는 좋은 모양이다. 나도 그랬어야 하는 건데 잘못했었다. 아내가 숨을 거두었을 때 달려온 아들은 근심 어린 눈빛으로 나에게 말했었다. 아버님, 장례가 끝나거든 저희 집으로 모실랍니다.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으실 거고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불안할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마침 동네가 모두 헐려서 없어지고 아파트가 몇 년 내에 세워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나는 그 소문만 없었어도 단번에 거절했을 것이다.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동네의 모습이 정겹던 동네 사람들이 눈에 선했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넓어졌다. 나는 지금도 아들의 말이 진정이었는지 기뻐했던 모습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인지 모른다. 내가 집을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까지 나와서 눈물을 보여줬다. 보상비가 나오면 자넨 불황표자가 될 텐데 그 돈 갖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게. 만약에 간다고 해도 그 돈은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어야 해. 아들 따라 가봤자 별 볼 일 없을 것만 같네. 친구들이 말리던 말이 머릿속에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그런데 나는 집문서, 땅문서, 도장 모두를 주워버리고 말았다. 머리가 무겁다.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조여든 기분도 든다. 정수리 부근이 콕콕 찌르기도 한다. 오목 가슴도 더 쓰리다. 나는 정수리를 손가락으로 누르기도 하고 뒷목을 쳐보기도 한다. 정수가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할아버지, 언제 놀아준다고 했지? 정수는 내 대답이 미심쩍게 생각되었는지 확인해보려는 빛이 역력하다. 안 아프면 그게 언젠데? 그건 할아버지도 몰라. 말도 안 된다. 정수는 실망한 눈치다. 내가 언제라고 약속해주면 정수는 손 꼽으며 기다릴 것이다. 그래도 나는 정수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다. 금방이라도 좋아질 거야. 나는 정수의 손을 잡아준다. 정수가 일어선다. 정수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나는 가방 속에서 앨범을 찾는다. 구겨진 사진도 덜어있고 노랗게 변색해버린 사진도 많다. 어머니의 손때도 아내의 손때도 묻혀졌던 사진들이다. 나는 천천히 하나하나씩 되새김질 해본다. 흐뭇한 추억들이다. 누렇게 변색해버린 오래된 사진에 나는 오래도록 시선을 멈춘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근처에 있던 절에 놀러 갔다가 3층 돌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아내는 그냥 수줍어하며 웃고 있고 나는 1층 탑 지붕에 손을 뻗어 짚고 활짝 웃고 있다. 다음 장이 넘겨지지 않는다. 나는 넉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린다. 1층의 내 모습을 살핀 내 시선이 2층과 3층으로 옮겨지려고 할 때 눈앞이 캄캄해진다. 2층이 어둑한 골방으로 보이고 3층이 더 비좁은 아내의 묘혈로 보인다. 고개를 흔들어 본다. 방 안이 빙 돈다.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선다. 밥상이 그대로 있다. 더 어지러워진다. 내가 현관을 열자 하얀 햇빛이 한꺼번에 나에게 달려든다. 돌 계단에서 대문에 이르기까지 향나무, 사철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들이 빽빽히 늘어서 있어서 밝은 햇빛을 암청색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담장이며 현관 기둥을 올라타고 있는 등나무 줄기, 화단 가운데 있는 연못 모두가 고향 흉내를 내고 있다. 내가 들고 있던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불끈 쥐어본다. 다시는 이곳에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대문을 열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 정수와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 전철의 창문으로 도시의 간판들과 발빠른 사람들의 모습과 웅장하게 치장한 시멘트 건물들을 뒤로 밀치면서 갖가지 생각들도 딸려 들어왔다가 밀쳐진다. 내가 빠져나온 집에는 다툼이 시작될 것이다. 정수는 넋 빠진 모습을 짓고 있을 것이며 며느리는 내 뒤를 쫓아 고향 마을을 또 찾아올 것이다. 나는 차에서 내려 고향 마을을 비켜 지나는 뚝길을 걸어서 3층 돌탑이 있는 절에 오른다. 사진에서와 똑같이 1층 탑 지붕에 양손을 뻗어 짚고 활짝 웃어본다. 들판이 있을 듯한 멀리 능선이 멎는 곳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웃고 있다.